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실시 중인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항공모함 2척 등 대규모 함정과 병력을 투입한 이번 훈련엔 모두 4만 6천여 명의 양국 병력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갈등이 최고조인 가운데 연합 상륙훈련을 통한 센카쿠 열도, 분쟁 상황 대응 등 중국을 겨냥한 훈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의 통합적인 운용 능력은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기 위해 전투 체제를 갖춘 부대를 수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사용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분쟁 상황에 대비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미 7함대 소속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항모 가가함 등 2척의 항모와 미일 이지스함, 보급함 등 10여 척의 대규모 함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로널드 레이건함은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한미 7함대 소속인데요. 한반도 위기 상황 때 종종 출동했던 우리에게도 낯익은 함정입니다. 이 훈련에는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인도, 필리핀 외에 우리나라 주일 무관도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킨소드 연합훈련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만든 것으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회원국의 연합훈련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쿼드는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협의체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2020년 8월 31일 쿼드를 나토와 같은 공식 국제기구로 만들 뜻을 밝혔었는데요. 이후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을 더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의도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인도와 콜카타급 미사일 구축함 등을 동원해 북부 아라비아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쿼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며 미국이 아직 동참하라든지 논의하자는 등 아무런 제안이 없었고 국가 차원, 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에 학습 효과도 있고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논의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쿼드에 대해 인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들려고 한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는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사이버 전자전에 대한 훈련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더 주목받는 것은 미 해병대 제3해병 원정군과 일본 해병대로 불리는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 실시하는 연합 상륙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중국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침공해 점령할 경우 미일 해병대가 연합해 섬을 탈환하는 훈련으로 일본이 공식적으로는 해병대가 없지만 해병대 역할을 하는 수륙기동단과의 합동훈련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가운데 미일 연합훈련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보이는데요. 이러한 공세적 연합훈련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변신하려는 일본의 생각이 맞물렸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 공백을 미일 연합훈련을 통해 메우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일 대사관 무관을 자낸 김종태 한국국방외교협회 이사는 올 초 언론 기고문을 통해 미일 연합훈련이 활발하게 이뤄진 배경에는 주변국과의 불안정한 요소도 있겠지만 미국이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보다도 일본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마저 엿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신형 무기가 등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한미연합훈련 중단 사태를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되며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와 초대형 방사포 등 남한을 위협하는 신무기들을 대거 등장시켜 2018년 이후 이른바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은 트럼프나 바이든 누구도 우세를 점칠 수 없는 박빙의 상황인데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29일 대통령 당선 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에 기고한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말은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중요하다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갈취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숨통이 있을 것을 예고한 대목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액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요. 이후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우리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또한 그는 한국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 공동 번영과 같이 국제사회의 도전 대처에 있어 강력한 동맹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지만 바이든에게 한 표를 던질 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한국에 더 유리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깡패처럼 굴다가 상인으로 돌변하는 트럼프보다는 훨씬 점잖지만 노동이나 환경 등에서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에 더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